2023년 고려대 세종 독해 아마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35, 36 두 문제가 걸려 있네요. 35는 슬래시 앤 번 파밍이 뭔가라는 게 질문이고, 그 다음에 36번은 뭐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다 읽어봐야 되네요. 일단 보시면 어렵다, 아름다움과 풍성함, 숲의 아름다움과 풍성함 없는 그런 삶을, 생명을 혹은 삶을 혹은 인생을 상상하는 건 어려울 거다. 하지만 과학자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take for granted는 당연시하답니다. 우리의 숲을 당연시 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숲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한다 소리입니다. 어떤 추정치로 따르면 보면 이 deforestation, 숲이 de 되는 거, 이거 속성 제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사막화 혹은 벌목, 벌채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막화라고 해봅시다. 사막화는 이미 결과를 뭘 냈습니까? 없앴어요, 그죠? 뭐요? 80%의 천연의 숲을, 전 세계 80%의 천연의 숲이 없어졌습니다. 사실만 하나 뜯어봅시다. 사막화가 진행됐고 전 세계 숲의 80% 정도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현재 그 사막화는 아주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 황무지 지역에 영향을 줘요. 어떤 거요? 뭐 보통 열대우림, 그래도 요거는 온대네요, 그렇죠? 온대우림. 뭐 태평양 북서 지역, 미국 태평양 북서 지역, 그리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ум비아의, 브리티시 콜ум비아가 혹시 영국 아닙니다. 아마 캐나다의 주 이름일 겁니다. 하여튼 이런 지역에 온대우림에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또 더 있네. 더 심각하게는 요건 열대우림, 그죠? 그 중미, 남미의 열대우림,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 이러면 전부 다 합니다. 그렇죠? 이 사막화는 많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막화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온대우림, 미국과 캐나다의 온대우림에서는 숲의 많은 지역들이 클리어 됐습니다. 개간됐다는 소리예요, 그죠? 벌목하고 도시 팽창 때문에. 요거는 일단 인위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에서는 이 사막화의 가장 흔한 이유가 일단 벌목 제외하고요. 그거는 농업입니다. 이것도 뭐 인위적이죠, 알고 보면. 어쨌거나 그 농업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줬어요, 그죠? 온대 지역은 기본적으로 벌목하고 도시 팽창이고, 열대우림에는 농업입니다. 어쨌거나 많은 그 사막 지역의 흙이 종종 영양이 결핍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있다. 90%의 영양소, 우림 지역의, 열대우림 지역의 90% 영양소가 식물에서 혹은 식생에서 발견되고 흙에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흙에는 별로 영양분이 없네요. 특히 이 열대지방에서는요. 그 많은 농부들은요, 농업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어떤 거요? 슬래시 앤 번.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슬래시 앤 번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열대 지방에서 쓰고 흙에 그 영양소가 별로 없어 쓴다는 방법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 방법은 뭐로 구성되는데, 나무를 잘라요, 그죠? 우림 지역에서 나무를 자르고 그다음에 그걸 태워가지고 이 풍성한 영양소를 흙에다 넣는 방법이네요. 정리하면 요 지역, 그죠? 열대 지방에는 흙의 영양분이 적어가지고, 그죠? 나무를, 왜냐 흙의 영양분이 없고 식물에 있으니까 식물을 잘라가지고 태워서 그 영양분은, 식물 영양분을 이렇게 흙에다 넣는 방식이네요, 지금. 그러면 요 문제를 합시다. 36번은 문제, 35번 봅시다. 아까 여기 어떤 거였습니까? 열대 지방에는 흙에는 영양소가 없고 그에 비해 식물에는 많으니까 식물을 베어가지고 태워서 그 영양소를 흙에 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답을 뭐로 할까요? 그죠? 여기 식물의 영양소들이 이렇게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거네요. 그쵸? 그리고 36번 다 읽어봐야겠네요. 이 방법은 지속 가능합니다. 단지 조건이 있네요. 그쵸? 그 인구 밀도가 평방 킬로미터당 4명을 넘지 않으면요. 인구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각각의 농장들은 충분한 땅이 있어요. 그죠? 그 땅들이 뭐 할 조건인가요? 이걸 뭐라 그럴까? 좋은 말은 뭐 할까요? 표현을. 무슨, 개간 안 한다? 그죠?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으면 돼. 혹은 그 이상이요. 이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그 시간이면요, 땅이 다시 재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인구 밀도가 적합한 수, 최적수의 3배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땅이 뭐가 된다고요? 더 어떤 집약적인 방식으로 쓰여집니다. 어떤 회복할 기회가 없네요. 왜냐하면 개간 안 하고 놔두는 시간이 있어야지, 묵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 슬래시 앤 번 파밍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안 됩니다. 2, 3년 안에 흙은 고갈될 거고요. 그리고 농부는 슬래시 앤 번 프로세스를 딴 데서 해야 될 겁니다. 조건이 빈약해졌으니까. 그러면 36번은요. 없는 겁니다. 전 세계의 숲을 파괴한 이유를 설명했고 그 슬래시 앤 번 파밍의 지속 가능성 얘기했어요. 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앤 번 파밍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식물에는 영양분이 있는데 흙에는 없어서 흙에다 영양분 공급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겁니다. 기후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죠? 열대지방, 온대지방이 있지. 그것 때문에 뭐 사막화 영향을 주고 말고는 없습니다. 37, 8이요. 7, 8은 7은 일단은 하나 끼워 넣기고 8은 사실이 아닌 거니까 역시 다 읽어 봐야겠네요. 일단 7번은요. 37번 일단 봅시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property 속성들은요. 이 베놈을 독이라 할까요? 독이라 합시다. 그냥 그 독이 죽은 거 아닙니다. 독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그 속성은 또한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듭니다. 약에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독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그 독성 때문에 약으로 쓰일 수 있다 소리네요. 그죠? 그 뒤에는 뭐 나올까요? 독이 약으로 쓰이는 긍정적인 일로 나오면, 긍정적 내용이 나오면 앞자리를 차지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크게 주의할 거 없습니다. 독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몸을 멈추는 겁니다. 갑자기요. 독이라는 거는요, 독성 있는 단백질과 펩타이드, 독이라는 것은 독성 있는 단백질이고 펩타이드입니다. 그거의 혼합물인데 이거 설명했습니다. 펩타이드를 짧은 줄이네요. 그죠? 아미노산, 그 단백질하고 비슷한 아미노산의 짧은 이 가닥들입니다. 분자는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일해서 팩과 펀치를 팩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세게 미칩니다. 몇몇은요, 어떤 것은 어떤 지역을 지금 마비시켜요. 그죠? 메시지를 막아버리네요. 신경과 근육사의 메시지를 차단하면서 어떤 지역을 마비시키고, 또 어떤 것들은 이 분자를 먹어치웁니다. 그래가지고 세포하고 조직이 붕괴되어 버리네요. 베놈은요, 당연히 죽일 수 있습니다. 피릴 클로트, 응고시키고, 또 심장을 멈추게 하고, 혹은요, 좀 반대처럼 보이는데 피응고를 또 막아버려요. 피가 응고 안 해야 될 때는 하면 안 되고, 또 때로는 응고해야 될 때 안 해도 문제겠죠. 그렇죠? 또 피응고를 막고 또 출혈을 일으키네요. 까지는 지금 독의 역할입니다.
우리 양 얘기만 염두에 두면 돼요. 그죠? 약 같은 긍정적인 거 나오면 그 앞자리를 지금 박스 37번 박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독과 독 베놈과 포이즌 저 둘 중 차이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해봅시다. 그 차이를 구분하겠죠. 차이는 베놈은 희생자의 몸에다가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포이즌은 소비됩니다. 구분됩니까 혹시? 독사의 입에 있는 독사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놈은 일단은 베놈이네요. 그죠? 그리고 몸에 남아 있으면 베놈이고 그게 소비되면 죄송합니다. 소비되면 포이즌의 소리인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제가 이거 살아오면서 구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10만 마리의 동물 이상이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는 이제 특정한 뱀도 있고요. 뭐 스콜피언, 스파이더, 리저드, 비, 뭐 옥타퍼스, 피쉬, 앤 코언 스네일 등등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이요. 어떤 한 뱀의 이 독의 구성은 뱀 종류다. 뱀 종류 하나의 독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장소마다 다양하고 또 어른하고 애 사이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특정 종류의 독사가 있는데 그 독의 구성이 다 다르다 소리네요. 그러니까 어린 뱀, 큰 뱀 간에 다르고 그죠? 장소마다 다르네. 그 한국의 독사와 미국의 독사가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독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 소리네요. 그뿐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뱀의 독 자체가 먹는 거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2번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새끼 어미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독의 그 구성이요. 같은 종인데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의 뱀들인데 가들이 같은 독 타입이 아니라고요.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같은 독사라도 저 종은 물리면 죽겠다 말겠다 꼭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구나. 그리고요. 독이란 게 항상 치명적이는 않지만 주요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밥으로 먹겠죠. 인간들은 종종 보면 우연히 사고로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WHO는요, 추정하기를 매년 대략 500만 정도의 그 독에 물리는 게 한 10만 명 정도를 죽게 합니다. 500만 분의 10만이네요. 그죠? 실제로 그 숫자는 아마도 조금 더 클 거라고 추정은 되긴 하지만 이게 WHO의 판단입니다. 시골 지역이요. 이렇게 후진국의 시골 지역인데 대부분의 그 이제 독사에 물린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희생자들은 의학 조치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전통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물리거나 물려 사망하는 사람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소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 뭘 끼워넣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약으로도 같이 있다 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많은 그 독은 같은 분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게 병을 치료하도록 통제되는데 필요하다니까 갑자기 치료하는 얘기 나오네요. 그쵸? 답 이거 써야겠네. 그래가지고 이 독이 빠르게 작동을 하고 굉장히 특정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쵸? 37번 그냥 3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에는요 39번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어디 있나요? examiner는 뭐 다른 거를 그 반대를 혹은 뭐 다른 거를 결론 내린다 놔두고요. 40번은 주제가 뭐냐 토픽이 뭐냐 하니까 혹시 다 봐야겠네요.
그냥 언론합시다. 흔한 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일단은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 조사관과 피실험자, 보통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피의자겠죠. 그 인터뷰하는 동안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죠? 약간 공격수, 공격자, 방어자 같은 거니까. 이것은 의도는요, 그 혐의자, 피실험자의 스트레스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 조사관은요, 그 피의자가 중립적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그 면접하는 동안에 그 조사관은 여러 질문 세트를 준비합니다. 그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 시험하는 동안 물을 질문들이요. 테스트 전에 그 면접관은 그 피의자에게 알려줍니다. 질문이 뭐가 될지를.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줄어들게 되면 이 테스트 결과가 평가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인데 요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좋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테스트하는 동안에 조사관은 질문 10가지를 합니다. 이 질문 중에 몇 개는 중립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름 뭔가요? 또 딴 것들은요. 통제 질문입니다. 컨트롤 퀘스천입니다. 이게 뭔데요? 거짓말인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지은 죄 조사하고 있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인생에서 뭐 훔쳐본 적 있습니까? 그 피의자의 대답은 이 약간 스트레스 줄 만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범죄하고는 상관없지만 옛날에 뭐 훔쳐본 적 있나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근데 지금의 죄에 대해서는 진짜 저질렀다면 훨씬 센 반응을 보이겠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건가 봅니다. 이 모든 질문 다 하고 나서 그 조사관은 그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서 데이터를 체크하는데 그 피의자 스트레스 수치가 또 테스트 내에 가만히 남아 있으면 그 조사관은 결론을 내리겠죠. 이 피의자 정직하구만.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대로 대답했으니까 이 파장의 변화가 없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 피의자의 스트레스 수치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특히 그가 특정 질문을 대답할 때 일어나면, 그러면 그 조사관은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겠죠. 야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짓말에서 반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대답한다는 뭔데요? 파장의 변화가 있고 거짓말인 걸 감지해내고 이 사람이 범인인 거라고 추정을 하고 짐작을 하게 되겠죠. 그게 어디 있어? 얘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맞네. 4번을 하면 되겠네요. 그 조사관은 아주 근거 있는 유효한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그 피의자에 대해서. 얘가 그 범죄와 관계 있는 특정 질문에 반응을 했으니까요. 40번이요. 다음 중에 전부 뭔가요? 특별한 얘기 없죠. 거짓말 탐지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더라, 시행을 하고 실시를 하더라. 이 정도니까 됐다. 그죠? 어떻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가 시행되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